자, 다시 돌아와서 비문학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비문학 문제들을 보면 순서 배열하기가 자주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풀 15번 주관식이랑 그 다음에 16, 17번에 이제 순서 배열하기가 나와 있는데, 요새 설령 친구들이 이 순서 배열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순서 배열하기에 그거를 먼저 써보자. 원칙. 순서 배열하기. 문단 순서 배열하기로 쓸까요? 자, 첫 번째는 뭘 찾아야 됐었죠? 문단 순서를 배열할 때 우리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접속어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였죠? 지시어를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서론이나 결론을 먼저 찾아야 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문단을 볼게요. 자, 가에는 접속어랑 지시어 없고, 나에 접속어가 있네. 그런데 라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이처럼 이라고 지시어가 있었네. 자, 그 다음에 라는 똑같은 상품인데 여긴 없었어요. 자, 그러면 가나 라 중에 서론이 있다 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결론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서론이다 인 거니까. 왜냐면 처음부터 그런데 라거나 이처럼 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 아니면 라가 서론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라고 하면 판매자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었고, 여기 이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었던 것이 이제 가격 차별과 관련된 내용이어야겠죠. 자, 라부터 읽어보면 똑같은 상품인데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다. 똑같은 상품인데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대. 예컨대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학생 할인을 해준다거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65세 이상 고객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는 것 등이 있다. 예시죠. 영화관과 레스토랑 경영자들이 학생이나 노인 계층을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격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래. 학생이나 노인 계층을 좋아해서 그런 것은 아니래.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할인을 통해서 이윤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할인을 해주는 이유는 가격이 같은 상품인데 똑같은 영화인데 학생에게는 좀 더 싸게 주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파는 음식도 똑같은데 65세 이상 고객에게만 더 다른 가격으로 주는 점은,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이유는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자, 가는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일수록 더 높은 가격을 낼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낼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는 것은 이거 똑같은 거죠.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 작은 소비자다라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도 가격 탄력성이 작다라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량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가격 탄력성이 크다. 가격 탄력성이 크다. 크다는 빨간색으로 할까?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큰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높은 가격이면 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소비자 집단에게 확률 큰 집단에게 할인을 해준 형태로 수요를 발생시키기 위해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 차별라는 말이 나왔네요. 가격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자, 근데 얘들아, 이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서론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랑 가 중에 서론이 될 수 있을 부분은 바로 라밖에 없겠죠. 그래서 라에서는 똑같은 상품인데 사람에 따라서 가격을 달라지는 예시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시 다음에 바로 가가 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여기선 가격이 달라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선 가격이 달라진다 라는 얘기보다는 다른 가격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보면, 그런데 판매자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나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와 이처럼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비슷하네. 똑같은 상품인데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시인 거고, 이처럼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라의 내용과 이처럼 가격 차별을 한다 라고 했으니까 라 다음에 다가 와야 되고, 이게 계속 가격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네. 그러면 다시 여기를 좀 봅시다. 높은 가격을 내고, 다시 말해 높은 가격을 내고자 하는 소비자와 낮은 가격만을 내고자 하는 소비자로 구분하는 것이 가격 차별의 핵심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가격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가격에 대한 내용, 가격 차별에는 가격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내용,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은 가였잖아요. 그래서 가가 연결이 될 거고, 그러니까 라가 서론에 와야 되고, 이처럼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 위에는 소비자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내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라였잖아요. 그쵸? 라. 그렇기 때문에 다. 그다음에 여기서 가격, 낮은 가격, 높은 가격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가랑 나중에서 가격에 대한 내용이 먼저 붙어야겠죠. 그래서 라, 다, 가, 나 순서대로 올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 3번인 거고. 자, 주관식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가문단을 잘 이해를 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가문단. 자,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가격이 올라가도 그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가격 탄력성이 낮은 집단, 낮은 소비자 집단은 가격이 올라가도 물건을 구매한다고요. 근데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 구매를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할인을 한다고?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소비자 집단에게 할인을 해준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표에서 각 회사에서는 B제품의 경우라고 했으니까 B제품의 경우의 표를 보려면 우리가 여기를 봐야겠죠. B제품의 경우 다 집단에 다 집단인 거니까 여기네. 여기. 다 집단에게 가격 할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B제품의 경우 다 집단에 가격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 뭐였어요?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인 거죠. 가격 탄력성이 높은 집단인 거지. 그래서 답은 가격 차별을 해주는, 가격 할인을 하는 이유는 가격 탄력성이 큰 소비자 집단에게 해준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가격 탄력성이 높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해서 가격이 증가해도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라고 써도 맞았다고 해줬어요. 자, 그 다음 16, 17번 문제도 순서 배열하기는 아까 다시 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문장 순서 배열하기의 첫 번째는 접속어, 두 번째는 지시어,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서론 혹은 결론을 먼저 찾아봐라 라는 거였죠. 자, 그럼 가, 나, 다, 라, 나에서 또한 말고는 다 없네요. 자, 그럼 라 문단부터 보면 또한 고리 몸통 당면의 형태는 비행기 날개 단면을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그러면 고리 몸통의 단면의 형태 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는 고리 몸통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야 또한 이라고 고리 몸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준 거니까 그 위에도 고리 몸통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
고리몸통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여기 부분에 고리몸통에 대한 내용이 끝부분이 이제 고리몸통으로 끝나야겠지. 여기서는 지금 접속어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찾기에는 먼저 그래서 서론과 결론 부분을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서론 부분 나를 좀 봅시다. 나가 짧으니까. 선풍기가 처음 개발된 이후 동력이나 기능은 달라졌지만 날개가 회전하며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의 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선풍기가 뭐 약, 중, 강 뭐 이렇게 기능 강만 막 엄청 센 기능이 뭐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날개가 회전하면서 도는 게 선풍기였어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영국의 한 회사가 날개 없는 선풍기를 개발을 했대요. 자, 날개가 없는데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 날개가 없는데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라고 물음을 했는데 물음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 날개 없는 선풍기는 어떻게 바람을 만들어내는 걸까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겠다라는 글이겠죠. 그래서 나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음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로 질문은 첫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나로 시작을 하면 날개가 없는데 바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 라고 했으니까 이 가 볼게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스탠드와 고리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날개 없는 선풍기의 구성인 거고. 그 다음에 날개 없는 선풍기는 바람을 만들기 위해 우선 스탠드에 팬을 작용하여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질문은 날개가 없는데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라고 했는데, 자, 먼저 가는 날개 없는 선풍기는 스탠드와 고리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날개 없는 선풍기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는 날개 없는 선풍기가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얼핏 봤을 때는 나 다음에 바로 다가 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 볼 때 이거의 답이 바로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순서를 생각해 볼 때 그 원리를 알려주기 전에는 그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가 이 다음에 와야 돼요.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질문을 했지. 나에서 질문을 했고 가에서 구성에 대해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스탠드와 고리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어. 스탠드의 내부에는 스탠드와 고리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탠드의 내부에는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제트 엔진처럼 팬과 모터가 있다. 제트 엔진처럼 팬과 모터, 공기를 빨아들이는 팬과 모터가 있고, 고리 몸통은 동그라미로 할까요? 그냥 파란색 동그라미 이해하기 쉽게. 고리 몸통은 내부가 비어 있어서 공기가 지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도록 둥근 고리 몸통을 따라 난 작은 틈이 있다. 한마디로 이 고리 몸통은 내부가 비어 있어서 여기로 공기가 지나다니는 거고, 여기에는 이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도록 둥근 고리 몸통을 따라 난 작은 틈이 있대요. 이 작은 틈을 통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 고리 몸통 안이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공기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몸통 안으로 그렇지만 바람도 나갈 수가 있대요. 자, 여기 라를 보면 고리 몸통 단면의 형태는 여기 위에가 고리 몸통에 대한 구성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여긴 형태에 대한 내용인 거니까 라로 연결이 돼야겠네. 그쵸? 계속 고리 몸통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선풍기의 구성에는 두 가지가 있었지. 스탠드, 고리 몸통. 자, 라는 형태인데, 형태 중에서도 고리 몸통에 대한 형태죠. 그래서 뭐 다가올 텐데. 17번 문제 내용일치 문제이니까 내용일치도 같이 보면서 풀게요. 과거의 선풍기들은 주로 날개가 회전하며 바람을 일으켰다. 이 내용은 여기 있었지. 과거의 선풍기들은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켰다. 날개가 회전하면서 바람을 일으켰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 있었네요. 최근에는 날개가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과거에는 날개가 있어서 됐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우. 자, 2번 날개 없는 선풍기의 고리 몸통은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리 몸통은 바깥으로 공기가 나가도록 고리 몸통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맞는 내용. 3번 스탠드는 고리 몸통 내부보다 좁아서 공기의 유속을 빠르게 한다. 이 내용은 아직 안 배웠고 여기 3, 4, 5는 아직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한 고리 몸통 단면의 형태는 비행기 날개 단면을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고리 몸통의 단면 형태가 비행기 날개 단면을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하대. 자, 이런 구조로 만든 이유는 고리 몸통 안쪽과 바깥쪽에 기압차를 만들어 고리 몸통 주변의 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래요. 고리 몸통 안쪽과 바깥쪽에 기압차 이렇게 해서 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한 거래. 비행기 날개의 경우 윗면이 아랫면보다 불룩하다. 비행기 날개. 에이, 선생님 또 잘. 자, 불룩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고. 뭐 이렇게까지 불룩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겼죠. 비행기 날개. 이해가 안 되겠지, 여러분?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자, 우리 날개 그릴 때, 그쵸? 위가 더 볼록하고, 그치? 선생님 날개 못 그리겠는데, 밑에가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더. 이 비행기라고 생각을 해줘. 얘들아. 이건 날개야, 날개. 자, 날개. 그래서 비행기를 정면에서 본 거면 날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날개가 이렇게. 비행기 정면. 이렇게 생겼겠지. 비행기 날개의 경우 윗면이 아랫면보다 불룩하다. 공기는 비행기의 평평한 아랫면보다 불룩한 윗면을 지날 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데 여기를 지나면서 공기 속도가 빨라진대. 윗면을 지날 때. 공기의 속도가 빠른 윗면은 기압이 낮아지고 공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면 기압은 낮아진대. 속도가 느린 아래면 속도 느리고 아니면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이 작용하여 이동하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힘이 작용하여 이동하므로 기압이 높은 날개 아래쪽에서 기압이 낮은 날개 위쪽으로 힘이 작용해 고리기가 이동하면서 비행기가 뜨는 것이다. 여기로 계속 힘을 보내기 때문에 비행기가 점점 올라간다. 여기서 계속 낮은 곳에서 계속 밑에 면에서 계속 힘을 주기 때문에 날개 없는 선풍기의 고리 몸통 단면에도 이 원리가 반영되어 있대요. 이 원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이어지고 있죠. 어떻게 작용되냐면 날개 없는 선풍기는 바람을 만들기 위해 우선 스탠드에 팬을 작용하여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인다. 이렇게 흡입된 공기는 고리 몸통 내부로 올라가는데 스탠드 이 팬을 작동해가지고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인대요. 자, 이렇게 흡입된 공기는 고리 몸통 내부로 올라간대. 여기 팬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이게 내부로 올라간대. 내부로 올라가는데 이때 스탠드의 내부보다 좁아진 고리 몸통은 스탠드 여기보다 좁아졌잖아요, 그죠? 여기보다 이 몸통이 훨씬 좁아졌잖아요. 여긴 이만큼인데 여긴 이만큼. 이거니까 몸통이 줄어들었죠. 내부의 공간으로 인해 약 88km 정도의 88km/h 정도의 그 유속이 빨라지게 된다. 또한 고리 몸통 내부로 빠르게 밀려 올라온 공기는 1.3mm의 작은 틈을 통해서 고리 몸통 밖으로 나온다. 이때 고리 몸통 내부의 공간보다 훨씬 더 좁은 틈 때문에 여기 이 틈보다 훨씬 더 좁은 요만큼의 틈. 여기 틈보다 봐봐, 이게 고리 몸통의 틈이잖아. 이 고리 몸통의 틈보다 바깥으로 나가는 틈이 훨씬 더 작죠. 고리 몸통 내부의 공간보다 훨씬 더 좁은 틈 때문에 공기가 더욱 빨라진대.
스탠드보다 고리 몸통이 더 좁아지고 고리 몸통보다 더 좁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대. 고리 몸통의 안쪽의 기압은 낮아지고 고리 몸통 바깥의 기압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여기 안쪽. 이 고리 몸통 요 안, 동그라미 안의 기압은 이 동그라미 안의 기압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여기 바깥에 있던 애들은 그냥 기압이 그대로인 거기 때문에 높아지고 높아지고 왜냐면 공기가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압이 높아지고 여기 있던 애들은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은 아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고 했으니까 이 몸통에서 바깥쪽으로 여기 틈으로 밖으로 바람이 나가는 거겠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공기들도 움직여서 밖으로 바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고리 몸통 안쪽을 통과하는 공기의 양은 처음 스탠드 흡입된 공기의 양보다 15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한 거로 보면 나가라다인 거니까 답은 2번이었고 자, 왜냐면 일단 여기 또한 있었잖아요. 또한 있었기 때문에 여기 꼬리 몸통의 단면의 형태라고 했으니까 그 위에는 꼬리 몸통과 관련된 또 다른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꼬리 몸통이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은 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 라 전에 와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질문이 서론에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성상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얘기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다보다는 가와 라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순서는 2번인 거고 17번 내용일치 문제. 스탠드는 고리 몸통 내부보다 좁아서 공기의 유속을 빠르게 한다. 스탠드는 아까 얘들아 고리 몸통 내부보다 좁지 않잖아요. 여기 이게 고리 몸통 내부고 스탠드는 고리 몸통이 여기 있잖아. 이때 스탠드의 내부보다 좁아져. 고리 몸통이 스탠드 내부보다 좁아진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틀렸네요. 자, 날개 없는 선풍기는 빨라진 공기의 흐름 때문에 생기는 기압차를 이용한 것이다. 그쵸, 여기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고리 몸통의 주변이 이동을 하면서 바람이 생기는 것이다. 바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날개 없는 선풍기는 비행기가 공중을 뜨는 원리와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쵸? 비행기가 뜨는 것과 날개 없는 몸통에도 이 원리가 발령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 자, 그 다음 질문은 문단 삽입하기와 내용일치 문제이네요. 내용일치 문제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 문단 삽입은 문단을 먼저 읽고 전체 문단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18번 그렇지만 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당대 사람들은 이러한 아리스토코스의 주장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라고 아리스토코스라는 사람이 나왔고 자, 그럼 주변 사람들이 철저하게 외면했다, 당대 사람들이 이렇게 외면했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당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려면 일반인들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 더 보면 당대 사람들 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리스타코스의 주장을 배척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리스타코스의 주장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라는 게 배척했다라는 거니까 미음의 밑이 와야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5번. 이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고 자, 이건 내용일치는 하나하나씩 보면서 가야겠죠. 필로라우스, 아리스토코스,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당대 사람들. 펼치하는 거. 자, 일반인들은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동설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16세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처음 주장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라는 거죠.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한 최초로 했던 사람은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생각을 최초로 한 사람은 바로 기원전
5세기의 필로라우스라고 한다. 그 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어져 오던 지동설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인 아리스타코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순서대로 해보면 필로라우스가 기원전 BC라고 하는데 그냥 기원전 5세기. 그 다음에 기원전 3세기의 아리스타코스. 그 다음에 16세기 코페르니쿠스. 자, 아리스타코스가 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는 현재 남아있는 태양과 달의 크기의 거리에 대하여 라는 그의 논문을 통해 단서를 알 수가 있다. 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냐면 태양과 달의 크기랑 거리에 대한 걸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일치 문제를 좀 보면 필로라우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해오던 지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필로라우스였고 아이디어로만 전해져 오던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아리스타코스였죠. 그래서 여기 필로라우스가 아니라 여기는 X를 치고 아리스타코스 코스로 바꿔줘야겠지. 자, 그는 위 그림과 같이 달이 정확하게 반달일 때, 지금 딱 반달이죠. 여기 봐봐요. 반달일 때 지구와 태양과 달이 직각을 이룬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여기가 직각이래. 직각이 이룬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상현이나 하현이 되는 날마다 오후 6시경에 달, 지구, 태양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자, 그러니까 상현이나 하현달은 반달보다 더 작은 거, 요렇게 생긴 게 아마 상현일 거고 요렇게 생긴 게 하현일 텐데 여기가 반달일 때 직각이니까 이때 이렇게 달이 줄어들었을 때 각도를 측정을 해본 거예요. 매번 같은 시기에 오후 6시경에 달과 지구, 태양의 각도를 측정을 해봤대요. 측정한 이 각은 87도 내외로 측정 때마다 달랐다. 87도 정도로 측정 때마다 달랐대요. 그래서 그는 87도라는 평균값을 가지고 거리비를 계산해 보았더니 지구와 87도 내외다라는 것은 87도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88도, 89도, 90도일 수도 있고 86, 85 이런 식으로 내외다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조금의 오차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값으로 87도를 했고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19배 정도가 되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19배라고 했으니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여러분은 x가 편하죠? x라고 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이제 19x가 되는 거지. 곱하기니까. 그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식 때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가 같은 것은 태양이 달보다 19배 정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식이라는 것은 일식이라는 것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일식이라고 하는데 일식일 때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가 같은 것은 겉으로 봤을 때 크기가 같은 것은 태양이 달보다 19배 정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19배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것은 달보다 태양이 19배 크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19배, 거리가 19배 정도고 그 다음에 크기도 19배 정도래요. 그는 또 월식 때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동안의 시간을 측정하여 달의 크기가 지구의 4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했어요. 월식은 자 일식은 달이 해를 가리는. 그럼 월식은 해가 달을 가리는 거죠. 측정하여 달의 크기가 지구의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달의 크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나왔으니까 달의 크기는
지구의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지구의 크기를 y라고 하면 달의 크기는 4분의 1y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가 태양과 달의 크기를 계산한 방법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전제해도 쓸 수가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태양이 지구보다 더 큰 것이었으므로 그가 내린 것은 태양이 지구보다 더 크대. 큰 태양이 작은 지구 둘레를 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더 큰 것이 더 작은 것을 돈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는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를 중심으로 뒀을 때는 이건 말이 맞지 않았고, 태양을 중심을 두고 행성들의 순서를 올바로 배열한 후 태양이나 별들은 정지해 있고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태양도 그러면 태양이나 별들은 정지해 있고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펼쳤다. 또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은 하늘이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하루 주기로 자전을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내용일지 봅시다. 아리스타코스는 계산을 통해 태양은 지구보다 크고 달은 지구보다 작다고 주장하였다. 그쵸? 태양이 달보다 19배 정도 크근데 지구는 달이 지구보다 4분의 1 적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19를 곱해줘도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양은 4분의 19y인 거니까 43, 4, 46, 4, 46 훨씬 더 크네요. 그쵸? 지구보다 훨씬 더 큰 거지. 지구가 y니까 지구보다 훨씬 더 크죠. 태양은 지구보다 크고 달은 지구보다 작다. 4분의 1이고 4분의 1y고 4분의 19y고 자, 3번 아리스타코스가 달, 지구, 태양의 각도를 측정할 때마다 그 값은 87도로 항상 일정했던 게 아니라 내외였죠. 그런데 평균값이 87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X. 코페르니쿠스는 연주 시차를 발견하면서 이 부분은 아직 안 읽었던 부분이네요. 당대 사람들이 아리스타코스의 주장을 배척한 가장 강력한 근거는 오늘날 연주 시차라고 부르는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약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별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관측자는 항상 다른 위치에서 관측을 하게 된다. 그러면 관측되는 별들의 모습도 다르게 보여야 된다. 그러나 당대의 관측 기술로는 그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현대 천문학 지식에 부합하는 그의 천재적인 생각은 여기서의 그는 아리스타코스예요. 코페르니쿠스가 다시 자기할 때까지 묻히고 말았다. 자, 코페르니쿠스는 연주 시차를 발견하면서 아리스타코스의 뒤를 이어 지동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코페르니쿠스가 연주 시차를 발견했다라고 한 적은 없고 연주 시차가 확인되지 않았었다. 그 당시에는 관측 기술이 부족해서 라고 했으니까 연주 시차를 누가 발견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의를 빼주면 말은 되지. 그래서 얘는 틀렸고 5번 당대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보다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거는 보기에 있었던 내용이네요. 당대 사람들은 지구가 하늘에 떠있는 태양보다 작을 리 없으며 지구가 움직인다면 인간이 그것을 느끼지 못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지구가 태양보다 작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연주시차도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장을 배척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 자, 다음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넣는 것인데 여기 보기를 봤더니 우연적 방법을 사용한 케이지의 대표적인 작품 예시죠. 1951년에 작품된 피아노를 위한 변화의 음악이 있다. 케이지. 자, 케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케이지의 작품을 설명해주기 전에 케이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왔어야겠지. 자, 그럼 기억을 봤더니 기억은 우연성의 음악에 대한 설명이고 니은은 케이지의 내용이 나왔네. 그 다음에 디귿은 케이지의 영향을 받은 슈토카우젠이라고 했고 여기서도 슈토카우젠, 니을도 슈토카우젠. 미음은 이러한 우연성 음악에 대한 내용이니까 케이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이 케이지의 작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디귿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 20번 문제는 어려울 게 없었던 문제
였고, 그 다음에 21번은 일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일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하나 읽고 하나 읽어서 하나하나씩 맞춰보면 돼요. 자, 1번. 케이지는 동양 음악에 매료되어 작곡할 때 동양적 음료를 많이 사용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자. 케이지에 대한 부분. 케이지는 인간의 의도가 배제된 무작위 상태를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주장하는 동양의 주역 사상을 접한 후 동양의 주역 사상이 인간의 의도가 없는 무작위 상태가 가장 자연스러운 거다 라는 것을 접한 후 작곡에 있어 인위적인 요소를 제거하면서 인위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케이지는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우연의 요소를 도입하여 음의 높이나 강약 또는 악기나 음악의 형식을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케이지는 동양 음악에 매료되어, 동양 음악이 아니라 동양 철학에 매료되어 철학할 때 동양적 음료를 많이 사용했다 이런 말 한 적 없죠? 그냥 무작위적, 인위적인 요소를 제거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소리를 냈다라고 했으니까 동양적 음률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음률, 그냥 악기의 소리를 냈다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고, 케이지와 슈토카우제는 작곡과 연주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작곡과 연주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케이지의 영향을 받은 슈토카우제는 음악의 우연성이 통계적 사고라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음악적 요소들의 관계에서 가변성이 형성될 때 다양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기존의 음악처럼 고정된 악보, 작곡가 의도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것은 고정된 악보가 아니라 그래서 정해진 연주 방법, 정해진 진행 순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연주자가 임의로 조합을 하는 우연성에 의해서 연주해도 된다라고 보았으니까 케이지랑 슈토카우제는 둘 다 똑같이 정해진 것은 없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우연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아니지 서로 비슷한 견해, 유사한 견해. 자, 그다음 3번. 우연성 음악은 음악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우연성 음악은 이게 원래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 있나요? 음악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자, 그쵸. 하나의 작품이 작곡되고 연주되는 과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작곡가의 창작 과정과 이를 실현하는 연주자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음악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음악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쪽 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본다. 고정관념 한쪽에만 치우친 거잖아. 다양한 면을 본다라는 거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인 거니까 3번 맞네요. 그래도 4번과 5번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슈토카우젠에 대한 내용이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음의 높이나 강약을 결정하는 케이지의 방식을 슈토카우젠이 더욱 발전시켰다라고 했는데, 슈토카우젠은 케이지처럼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지는 방법이 아니라 통계적 사고,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4번은 없어요. 자, 슈토카우젠의 피아노 소품은 작곡가의 의도는 배제하고 오로지 연주자가 연주하는 과정과 방식을 결정한다. 작곡가의 의도는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연주자만으로 결정된다라고 봤는데, 보면 슈토카우젠의 피아노 소품은 19개 단편적인 악구로만 구성된 단 한 페이지 악보로 된 작품이다. 각 악구 끝에는 자, 19개 단편적인 악구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19개 단편적인 악구라는 작곡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배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거고 답은 3번. 아이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다음 문제는 내용일치 문제와 보기를 읽고 풀어야 되는 적용 문제가 있었어요.
먼저 본문을 조금 읽어보면 내용일치 문제는 읽으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읽으면서 선생님이랑 하나씩 해결을 해 볼 거고 본문을 이해를 해봅시다. 본문에 너무 많은 은행이 나와서 정신이 없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어요. 자, 1문단 보면 은행이나 농협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란 말은 왠지 낯설다. 뭐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여러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도 은행이랑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서 많이 헷갈리죠. 먼저 은행에는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그리고 특수은행이 있다. 왜 이렇게 네모가 다 안 예쁘지? 다시 한번 봐줄게. 일반은행 그다음에 특수은행이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제도의 중심이 되는 한국은행이 있다. 이 한국은행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인 한국은행권을 발행하고 한마디로 돈을 만들어내는 곳이 한국은행인 거예요. 경제 상태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한마디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 시중에 사람들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1,0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진 돈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뭐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얼마인지를 그것을 통화량이라고 한대요. 이것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대. 자, 또 세 가지 은행 중에서는 일반은행이 있다라고 했죠. 일반은행의 종류에는 큰 도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인 지점망을 형성하는 시중은행과 지방 위주로 영업하는 지방은행 혹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있대요. 자, 일반은행은 예금은행 또는 상업은행이라고도 한대요. 다 똑같은 말들이다 라는 거지. 예금을 주로 받고 저축을 주로 하고 그 돈을 빌려주어서 이익을 얻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일반은행인 거고, 아까 중앙은행은 금융제도의 중심이고 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이라면 일반은행은 이익을 얻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마지막으로 특수은행. 자, 특수은행은 정부가 소유한 은행이고 일반 은행으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아 자금 공급이 어려운 경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대. 자, 예를 들면 국가 주요 산업이나 기술 개발용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혹은 기업 수출입을 하는데 필요한 한국수출입은행 혹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중소기업은행이 있대요. 또 농업과 축산업 금융을 다루는 농협, 우리가 줄여서 농협이라고 부르지. 또는 수산업 금융을 다루는 수산업협동중앙회, 우린 이걸 줄여서 수협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은행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제1금융권이다. 얘네들은 제1금융권이래. 살펴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은 아니고 얘가 제1금융권인 거죠. 자, 제2금융권으로는 은행은 아니래.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과 비슷한 예금 업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 은행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특정한 부문의 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한대. 특정 부분만을 전문으로 한대요. 여기에는 상호저축은행, 그 다음에 신용협동기구 혹은 투자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대요. 자, 먼저 상호저축은행 하나씩 보는 거죠. 상호저축은행은 도시 자영업자들. 잠깐 문제를 풀면서 왔었어야 되는데. 자, 한국은행은 제1금융권에 속하지 않는다. 그쵸? 제1금융권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에 속하기 때문에 1금융권이 아니고 속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맞네요. 자,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금융 업무가 이루어진다. 이건 아직 안 읽은 거고. 3번 한국수출입은행,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등 정부가 소유한 은행도 있다. 그쵸? 한국수출입은행, 그 다음 중소기업은행
정부가 소유한 은행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 읽어봐야 되네요. 상호저축은행은 도시 자영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소형 금융기관이다. 얘네들은 좀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상호저축은행은 도시 자영업자를 고객으로 하고 소형이래요. 은행처럼 예금 업무가 가능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이자가 더 높대. 이자가 높대. 그 다음에 일반 은행과 구별하기 위해서 상호저축은행 구별된다. 일반 은행과 구별이 된대요. 1, 2, 3, 4 빌려주지만 이자가 높고 그 다음에 5 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농협과 수협의 지역조합. 조합을 통틀어 신용협동기구라고 하는데 직장 혹은 지역 단위의 조합원을 모아서 이들의 예금을 받고 또 빌려주는 금융 업무를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투자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모아서 뭉칫돈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주지만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다. 이 외에도 여러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를 기타 금융기관이라고 한다. 얘네 말고도 금융기관이 있는데 금융기관으로서는 여신 점유금융회사가 있고 또 신용카드회사, 또 할부금융회사, 또 기계나 시설 등을 빌려주는 리스회사 등이 포함이 된대요. 혹은 증권사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증권금융회사도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이 된대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네. 자, 봅시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금융 업무가 이루어진다. 신용협동기구는 여기 있었죠. 신용협동기구. 직장 혹은 지역 단위로 조합원을 한다. 라고 조합원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여기도 맞고. 4번 투자신탁회사에서 투자하면 수익률은 높으나 투자신탁회사는 여기 있었네. 투자신탁에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높으나 돈을 빌릴 경우 이자 또한 높다라고 했는데 돈을 빌려주진 않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가 틀렸네. 그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4번이다. 그 다음에 5번 상호저축은행은 일반 은행과 업무의 성격이 비슷하지만 은행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쵸? 상호저축은행은 일반 은행과 구별한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내용. 그래서 5번도 맞고. 자, 국회의원 A씨는 23번 봅시다. 국회의원 A씨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임을 파악하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아까 통화량은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그쵸? 한국은행에서 한다 그랬으니까 1번 맞고. 2번 B씨는 농부이고 농업과 관련된 금융을 주로 다루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대출을 받으려 한다. 버섯농부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농업과 축산업 금융을 다루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3번 B씨가 좀 더 낮은 이자로 대출받기를 원한다면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어. 상호저축은행을 찾아가 봅시다. 상호저축은행은 도시 자영업자를 한다 그랬으니까 B씨는 아까 뭐였어요? 농부였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이용할 수 없어. 도시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자, C씨는 기타 금융기관이 리스회사. 기타 금융기관 맞고 리스회사는 필요한 기계를 빌릴 수 있다. 리스회사에서 기계 등 설비를 빌려준다 라고 했잖아요. 리스회사 기타 금융기관 맞고 그 다음에 기계를 임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기계를 빌릴 수 있고, C씨는 여유자금을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 예금할 수도 있어. 여기 뭐 도시 자영업자에 속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신탁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당연히 1금융권, 일반 은행에 돈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네, 마지막 두 지문이 남았죠. 두 지문은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먼저 읽고 선생님은 문제풀이만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잠깐 멈췄다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먼저 읽고 설명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다는 전제 하에서 선생님 문제를 풀이해 줄게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일반적인 정나구는 지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정나무는 지표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성된다. 수백 미터가 아니라 일반적인 정나무는 2, 3km 이내에서 지표로부터 2, 3km 이내에 형성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1번의 답이었네요. 2, 3km 떨어진 거. 그 다음에 구름이 생성될 때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열의 방출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구름이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열이 외부로 방출된다 라고 했으니까 수증기가 냉각되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응결되면서 구름이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열이 외부로 방출된다 라고 했으니까 구름이 생성될 때는 수증기가 응결하고 또 열이 방출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이 맞았어요. 3번 하루에 영 강수량이 1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것을 소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영 강수량 10%에 해당하는 비가 하루에 내릴 때 우리는 이를 집중호우다 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3번, 다음에 이게 2번 인 거고, 그래서 소나기가 아니라 집중호우. 그 다음에 4번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가 주변 대기보다 낮아질수록 구름은 더 크게 발달한다. 상승하는 공기의 온도가 주변 대기보다 낮대. 온도가 낮대. 자, 근데 상승하는 공기가 어디 갔지? 여기 상승하던 공기가 더 이상 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변 대기보다 차가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기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구름도 발달하기 어렵게 된다 라고 했으니까 상승하는 공기 온도가 차가워지면, 주변의 대기보다 차가워지면 구름이 더 크게 발달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구름은 발달하기 힘들다 라고 했으니까 4번. 자, 5번 찬 공기로 만들어진 정나구는 소나기를, 자, 정나구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구름을 생성하고 구름들이 아래쪽부터 연직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두터운 구름층이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구름을 정나군이라고 한다 라고 했으니까 찬 공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정나군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가 않죠.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 자, 주관식 문제. 자, 어떻게 할수록 되는지. A는 정나군이고 B는 새로 발생한 정나군이고, 집중호우가 일어나려면, 자, 보면 2개 이상의 정나군이 겹치면서 한 지역에 동시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부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정나군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운 정나군이 생기면, 가까운 곳에 새로운 정나군이 생기면 집중호우가 발생한다 라고 했으니까 A와 B 사이가 어때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겠지. 그래서 답은 가까울수록 이었어요. 네,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이 읽어보고 문제를 풀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읽기에 좀 어려운 질문이고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문제를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선생님이 같이 읽어줄게요. 자, 한나 아렌트는 정치를 어떤 관점에서 사유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 철학적 지평을 열어준 철학자이다.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아렌트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정치라는 것은 바로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 공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공적인 것을 추구한다. 자, 그렇다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는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는가? 이것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바로 행위의 가능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녀는 인간의 활동으로 노동, 작업, 행위를 제시하고, 자 여기까지 보고 제시하고 이 세 가지 활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인간의 실존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한다. 그녀가 생각하는 노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노동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물적 활동인 거고 자기 보존의 수단일 뿐이고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노동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노동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순환 과정, 생산과 소비가 계속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 거고, 그 다음에 작업. 이 친구들은 얘들아 나중에 빨간색으로 해주자. 미안. 여기 어차피 필기를 안 했겠죠, 여러분? 왜냐면 나중에 읽어보면 얘네는 사적인 것이야. 작업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단순하게 생존을 한 게 아니라 삶의 편의를 위해서 뭔가 물건과 결과물을 만드는 것.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넘어가서 하는 것인 거고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 세계, 한마디로 동물이 아닌 인간만의 활동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위는 다른 존재들과 상호소통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으로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녀는 행위가 아직 행위에 대한 설명이 안 끝났네요. 노동이나 작업은 달리 혼자서는 할 수 없대. 혼자서 할 수 없어. 같이 해야 돼. 오직 행위만이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타인의 지속적인 현존. 타인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 현재 존재를 현존이라고 해요. 타인의 지속적인 존재를 전제 조건. 타인이 꼭 존재해야 해 라는 것을 전제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동과 작업은 사적인 것으로 보고 행위를 공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구분하는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가? 바로 이 점에서 구분이 된다. 한마디로 행위가 가능한지,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자,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공적 영역으로 규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정치의 본질은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인 것인 것에서 출발을 하고 추구를 한대. 자, 그러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바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인 건데 행위를 할 수 있으면 공적인 것, 행위를 할 수 없으면 사적인 것인데 사적인 것에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노동과 작업이 들어가 있고 공적인 것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공적인 것이라고 보고 공적 영역이라고 한다. 이 행위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는 것이 이제 행위인 거고 이게 바로 공적인 것. 그다음 이것이 바로 정치다 라고 봤어요. 자, 아렌트는 이러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았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공적인 것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모델을 고대 그리스의 가정과 폴리스의 구분에서 찾았다. 자, 폴리스는 그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폴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적인 공간은 가정인 거고 공적인 공간은 바로 폴리스에서 한다. 어디 이렇게 신전 같은 곳에 왜 뭐 이렇게 세워둔 곳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전 같은데 여기가 이제 폴리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인의 가정을 노동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으로 이해를 했으면 우리는 이 가정에서 노동과 작업, 아까 말했던 노동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이다 라고 인식했으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봤어요. 필연성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동은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쵸?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노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업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유용한 것만 생산을 해야 된다. 반드시 유용한 것만 생산을 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봤는데요. 또한 가정은 가정에 대한 내용이네. 가정은 첫 번째 노동과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모두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데, 자, 세 번째는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획일성의 지배. 가부장, 주로 남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 거기에 따라야 돼. 옛날에는 다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에 반해 폴리스는 공적인 영역으로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공간이다. 공적 영역이고 행위, 그렇죠? 노동과 작업이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지는 자유의 공간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간적으로 분리된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엄격하게 분리했지만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엄격하게 분리했지만 그렇다고 사적 영역을 부정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사적 영역을 부정하진 않았다. 자, 그렇지만 사적 영역은 그냥 단순히 공적 영역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한마디로 가정에서는 이제 삶의 필연성을 충족한 시민들이, 그쵸, 인간이라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고, 인간이라면 유용한 것을 써서 생활해야 되고, 이런 걸 충족한 사람들이 이제 폴리스라는 곳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가정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폴리스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다른 시민들과 만나고 함께 공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정했다. 자유롭다는 것은 삶의 필연성에서 벗어나 삶의 필연성이 아니래.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래. 어떠한 강제나 강요도 없대요. 시민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각자 서로의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폴리스라는 공적 영역에서 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며 내가 누구인지, 내 의견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아렌트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정치다라고 보았다. 결국 고대 그리스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한 것처럼 공적 영역에서 행위를 통해 자유를 실현한 것처럼 행위란다는 것은 자유롭다라는 것이고, 자유롭다라는 것은 강요나 강제 없이 내 의견을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같이 비교해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렌트는 정치의 본질은 아까 여기 나왔었지. 정치의 본질은 바로 자유의 실현이다 라고 보았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의 얘기가 한 단락이고, 갑자기 이제 또 사회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사회는 보라색으로 해볼게. 자, 근대 이후에 사회가 출현했고, 사회라는 것이 출현을 했어요. 사회가 출현했고, 이 사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치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걸까? 왜냐면 사회는 경제적으로 조직된 여러 구성원의 거대한 가족 결합체로 보았기 때문이래. 근데 이후에 사회가 등장했고 정치의 의미가 왜곡되게 만들었대, 이 사회가. 왜냐면 이 사회는 경제적으로 조직된 여러 구성원의 거대한 가족 결합체라고 보았는데,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사회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것을. 고대 그리스에서 가정의 활동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활동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 아까 사적인 거였죠? 가정의 활동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경제활동은 본래 사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원래 사적 영역에서 하는 것이었어야 됐는데, 이러한 가정에서의 경제활동이 근대에 이르러서는 경제활동이 근대에 이르러 사회가 출현하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옮겨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공적 영역으로 옮겨와 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이로 인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 원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사회 때문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을 행동을 해버리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인 행동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경제활동이 행위의 공간이었던 공적 영역에 자리하게 되면서 원래 경제활동은 사적 영역이었는데 이 경제활동이 행위의 공간이었던 공적인 영역에 오게 되면서 공적 활동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아렌트가 말하는 사회의 문제점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된다라는 것이래. 경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거죠. 왜냐면 공적인 영역이 없으니까. 공적인 영역이 없으니까 행위는 아까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정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적인 영역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왜냐면 사적인 영역이 공적 영역에 침입해 버렸고 그러면 더 이상 공적 영역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 라는 거고 그래서 사회가 등장하며 새롭게 나타난 활동 양식을 행동이라고 부른대요. 이 행동은 행위가 일어났던 공적 공간에서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경제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자, 경제활동이 결국 사적인 것과 섞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것으로만 보게 되었다. 그래서 각자 사적인 것, 공적 공간에서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공적 공간에서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공동의 문제를 정치를 하지도 않고 오로지 사적인 이익인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을 위해서 행동한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시장의 논리, 경제화된 논리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행위가 박탈된 것이죠.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박탈된다. 반복되고 있죠.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배제된다.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박탈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에서 행동은 결코 행위가 될 수 없대. 행동은 결코 행위가 될 수 없고 사람들은 오직 공적 영역에서만 자신의 행위 가능성을 보존하고 자유실현의 가능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공적 영역을 우리가 회복하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문제로 가보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정치는 인간이 평등한 위치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치는 인간들이 정치. 자, 빨간색 하이라이트로 해볼게. 시민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라고 했으니까 1번은 맞네요. 자유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그쵸? 자유롭다라는 것은 행위, 정치의 본질인 건데 그것은 결국 자유롭다는 것은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2번도 맞고 3번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요성의 구성을 벗어난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쵸? 인간의 생존을 위해 행위는 공적인 것인 거고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연성의 구속은 사적인 것에서 벗어난 곳이라고 했으니까 맞고 4번 정치는 사람들이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를 강제 여기서는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어떠한 강제나 강요도 없이 정치에서는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위를 강제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치는 사람들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틀렸으니까 답은 4번. 행위는 언어적 소통. 언어적 소통도 아까 여기 있었죠. 언어적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었는데 자, 이 내용도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26번. 자, 이거는 보기를 당연히 읽어봐야 되지만 보기를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왜냐면 1번 문제 봐봐요. 공자와 한나 아렌테는 모두 사적 영역에서도 가장 적절한 거 골라야 되구나. 공자와 한나 아렌테는 모두 사적 영역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 한나 아렌테는 절대 사적 영역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죠. 2번 공자와 달리 한나 아렌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인식하고 있군. 이건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럼 얘는 일단 세모 쳐놓고 넘어가고. 3번 공자와 한나 아렌테는 모두 가족 구성원의 관계 맺음을 정치로 인식하고 있군. 가족 구성원의 관계 맺는 것은 사적인 것이고 정치는 공적인 것인 거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틀렸고. 4번 플라톤과 한나 아렌트는 모두 사적인 것을 공유해야만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았고, 사적인 것을 공유해야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한나 아렌트가. 자, 그 다음에 플라톤과 달리 한나 아렌트는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지향해야 한다, 지향해야 된다, 부정한 적이 없죠. 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적인 것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네요. 틀리는 답은 2번. 자, 그러면 공자. 공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고 라고 했으니까 공자와 달리가 맞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정리평가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